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오늘 김능구의 전국 인터뷰에서는 그 여당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선 윤상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전당대 일정도 안 나왔고 해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란 이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서서히 정기국회가 끝나가면서 여당 당대표가 중요하잖아요. 예. 여당 당대표가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으로 계속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여당의 당 대표가 아직까지 확고히 예. 자리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대표는 야당의 당 대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 거다. 여당의 당 대표가 어떤 대표가 좋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대통령하고의 어떤 두터운 신뢰, 또 대통령과 이 과감하게 또 당당하게 당의 목소리, 또 민심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년 총선이야말로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넷째로는 특히 선거라는 게 결국 수도권 선거 아닙니까? 수도권 선거 의석수 121석 중에 우리가 지난 총선 때 한 16, 17석 얻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면 수도권 승리를 거머쥐어야 되는데 정말로 수도권 승리를 위한 어떤 누가 견인차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을 읽고 수도권에 맞는 전략과 정책과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고 총선 승리를 겨내낼 수 있는 실무형 당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떤 원내 대표의 역할도 하면서 또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는 실무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대통령의 신뢰 그리고 대통령의 가감 없이 당과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윤심과 맞아야 되고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전달하고 하려면은 정말 그거는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 의원께서 신윤회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신윤회관이라고 얘기한 것은 초기 대통령을 도왔던 그 일기 윤회관들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에 이 녹여있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신윤회관이다, 윤회관이다, 또 비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결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성공, 또 정부의 승리, 성공, 또 총선의 승리 이런 것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윤회관이란 말은 대통령과 신뢰관계는 이상 없다. 뭐 이걸 나타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해 당과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이건데 여기에서 윤회관이라고 이 호칭되는 사람들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지 않느냐. 제대로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있어가지고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윤 의원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 참사에 있어가지고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러면 그 주무부처 장관은 해안부 장관 설사 자기가 큰 잘못을 안 했더라도 책임을 지는 게 우리 역사에서 그동안 해왔고 국민도 그리 알고 있는데 사퇴 수습 후 퇴진 사퇴 의사도 안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좀 민심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다 문제제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8명이 압살당했다. 저 해미털 호텔 그 옆편에 가보면요. 그게 40m 거리에 폭이 3.2m. 경사가 한 10도 가량인데 어떻게 158명이 압사당할 수 있었을까? 결국 우리 주무부처 장관께서도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책임이라는 게 법적 책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족에 대한 예의상 또 국민에 대한 도리 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결단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유가족분들이 어떤 사퇴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 탄핵 소추안을 또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설사 본인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마무리되면은 내가 거취를 정하겠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나. 왜? 지금 사퇴한다고 하면은 그냥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는 격이기 때문에 사퇴의 타이밍은 이미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퇴의 타이밍이 늦었는데 사퇴의 타이밍 물론 빠를수록 빠르신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아마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야기하셨던 부분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렇게 MZ세대 2030의 지지를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지난 대선에도 누가 뭐라 해도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면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낸 거는 맞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젊은 친구들이 사실 국민의힘을 쳐다나 봤습니까?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그 속에서 어쨌든 간에 당당하게 민주당과 맞섰고 한때는 앞서고 이랬잖아요. 그럼 이번 이태원 이 부분이 다 젊은 친구들인데 맞습니다. 나는 이거 어떡하려고 지금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주영 대표를 국가조찬기도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한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나는 그게 형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내가 입장문을 낼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수도권에 어필이 돼야 되잖아요. 수도권 민심을 읽어야 되고 수도권 선거를 치러볼 역량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MZ세대에 어필이 돼야 돼요. 또 세 번째는 그 공천관리 공명정량 공천관리 세 가지 기준 맞아요. 당대표의 조건이라고 저도 봐요. 그래서 형님 맞다. 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성이 찰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MZ세대 그 이준석 대표 뭐 말씀 꺼내셨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양 날개로 해서 우리가 직권에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 날개로 가자고 계속 후보께서 말씀드렸고 결국 양 날개로 가서 직권에 선거했는데 양 날개 중에 한쪽이 지금 꺾인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양 날개. 양 날개. 제가 우리 이준석 대표 한쪽, 안철수 대표 한쪽. 그래서 양 날개로 가야 집권에 성공한다. 그렇게 해서 갔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떤 정책인 타협 또 여러 가지 해법을 이제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MZ 세대 문제도 하여튼 제가 어떤 식으로도 저 스스로가 MZ 세대에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을 저도 많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윤승현 의원님은 조금 이 기존의 우리 정치인들은 약간 남다른 것 같아요. 뭐가 남다르냐면은 대체로 그 당을 떠나서 특히 수도권에서 당선된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이나 어쨌든 공천 파동 속에서 당을 떠나서 또 당선돼서 돌아오고 이랬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여당, 현재 여당은 당론이라는 미명하에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에서 역할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다 헌법기관이면은 누구 하나라도 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여당을 위해서도 좋고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건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게 당론 위배면은 이거 공천 탈락이라서 그런 겁니까? 뭐 조직 문화가 그런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을 떠나서 또 출신 지역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진정성과 인간미로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 자체는 서비스다.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는 거고 그 제공을 통한 감동을 선사하는 게 정치다. 정치는 신의와 보훈의 결정체다. 뭐 이런 식의 개인적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 보고 정치 안 합니다. 사람 보고 정치합니다. 저는 명확합니다. 당 보고 정치 안 하고 사람 보고 정치. 아까 뭐 공천 탈락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정당의 속성이라는 게 정권의 탈취 아닙니까? 네, 목적이 정권의 탈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속성이 배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지구당 위원장 한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분이 열심히 그 당을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없어. 충성하는데 새로운 강자, 소위 말해서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쳐버리는 게 정당의 속성이에요. 네. 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심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민심의 이름을 하는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속된 말 안 좋은 것도 이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 보고 정치한다, 사람 보고 정치를 한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사람 보고 유권자 보고 국민 보고 정치한다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왜 목소리를 못 내냐 의원들이 왜 국민의 목소리를 못 내냐 쭉 말씀하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저는 제 목소리를 냅니다만 여러 가지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본인 스스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은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도 많다. 예. 그렇겠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정치하다 보면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재선 이런 걸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당의 어떤 입장, 설사 당론이 아니다. 당론이라는 것은 어떤 치열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게 당론이고 당론을 결정되면 물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당론이 아닌 일반적인 당의 입장이 있는데 입장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목소리를 안 내는 이유는 이제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재선 등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익적 관점에서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표파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언론에만 자기가 나설라 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가 굉장히 여의도에는 깊게 이렇게 강하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판할 때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 자기 헌법기관 목소리를 내는 게 예. 민심에 국민을 대변하는 차원으로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기 영합하려고 언론에 나오려고 쇼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있었잖아요. 많은데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목소리는 당원의 목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목소리인데 우리 장관께서도 다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까 성공을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국회가 엄청난 그 여소야대잖아요. 옛날에 여소야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여소야대 거의 지금 169석이죠 민주당이. 그래서 친야 무소속까지 합하면은 뭐 안건 조정 심의 넘어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180석을 넘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이 성공을 위해서는 내후년 초로 잡혀 있는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성공이 곧 총선 승리를 조건이잖아요. 총선 승리를 해야만 된다. 근데 대통령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제시하고 있는 국정 개혁이나 과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 측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77개 법안이나 우리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점 법안 10개 법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추진체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총선 승리입니다. 과반의석 그러니까 300석에 150석 이상을 국민들이 또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중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어려운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윤 의원님, 대통령은 국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윤 의원님 같은 분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여소야대 169석, 170석의 야당을 가지고서
전국 운영, 국정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예. 협치가 그냥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예. 어쨌든 야당을 해가지고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 여당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여당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야당이 지금까지 보태 못했던 너무 강성 야당의 그 이유도 한몫을 합니다. 보수 정당에서도 이게 언론에서도 물론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도 어떤 여당이 좀 많이 주고 협치를 위한 과정,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 또 여당의 몫인데 이 야당이 이재명 당 대표로 대변되는 어떤 사법 리스크 속에서 우리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집행하려는 어떤 검찰의 법 집행 이런 거하고 이제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협치의 과정이 험난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한 법의 집행인데 이것을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쳐버리고 브랜딩 해버리고 그걸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정치 협상 프로세스가 없는 거 이게 복합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돼서는 곤란하다. 맞습니다. 야당의 운신에도 곤란하다. 맞습니다. 당대표 불가론도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출마하고 당대표로 지금 맨 앞에 서 있어요. 자, 이게 현실인데 정치는 현실이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한쪽이 정리돼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가는 현재는 거거든요.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죠? 현재. 자, 그러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겨울만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 그래서 아마 벚꽃 피면 좀 나아진다는 말이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대장동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 새롭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마지막 그 절차,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검찰이 출두하는 관계까지 갈 거다. 그게 아마 조만간 검찰에서 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년 봄까지는 이 문제가 매듭 짓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민주당이 있을 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정운영 성과가 없더라도 지금 지지율이 버티고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어 온다면은 오히려 총선에는 국회의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게 이제 내년 보면 가닥이 잡히고 그러면은 새로 들어서는 지도부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반명 기치를 내걸고 변화, 혁신, 개혁을 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새로운 민당 지도부하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 그렇죠. 훨씬 더 어려운 험난한 싸움이 될 거다. 완전히 이거는 진검승부가 될 수밖에 없고 악몽처럼 생각하는 그 2020년 21대 총선에서의 수도권 참패가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정말로 저도 그걸 가장 겁내서 제가 당권 도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지혜를 윤석열 대통령을 참 어떻게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참 이 개인만의 그 생각 말고도 총선에서 꼭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이 안 차는 거죠. 저도 이렇게 딴 사람들 보면 성이 안 찹니다.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나라면은 그래 뭐 무소속에서 당 이름하고 상관없이 2번 살아온 경험도 있고 수도권 민심이나 정서에 누구보다도 밝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MBC 뭐 사태 또 이태원 참사 이런 거에 있어서도 당의 목소리가 없는 걸 보면서 당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한다. 그래서 나는 저분들보다 훨씬 더 일 잘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고 그보다는 이 나라를 살리겠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통령 선거시겠다. 이게 훨씬 큰 저의 동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도 이렇게 예. 한번 자리에서 그런 적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본인은 TK 선거만 해가지고 이 수도권 선거를 모른다. 모르시죠. 이건 겪어봐야 아는 거지. 자기가 겪어봐야 돼 아는 거지. 숫자로만 봐가지고는 이거 모른다. 나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말을 딱 하는 거 보고 정말 이 총선을 위해서는 그게 정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아유, 그리고 맞습니다. 이 성이 안 찬다는 것은 수도권 주자들한테 강한 동료의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우리 당의 거의 다 영남 PK권이 아닙니까? 예. PK. 한 사물이나 정치 현상을 볼 때 너무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낙마를 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박주선 비대위원장 카드를 아주 좋게 봤거든요. 왜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외연 확장, 또 이념의 확장, 중도 확장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왜 저쪽 당이 왜 호남 사람이 와서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려고 하느냐? 이걸 어느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우리 그 근거지에 있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고사를 한 배경 중에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사물을 그렇게 볼까? 이 TK, PK 의원들하고 수도권 의원들하고 너무 절박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하고 처절합니다. 수도권의 선거는 500표 1000표 싸움. 그렇게 당내에 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그저께 김선동 의원하고 전 의원 통화했는데 가까스로 떨어졌습니다. 진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앙에서의 정치에 대한 메시지, 하나의 정치 방향에 따라서 500배, 1000표 아니 2000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이런 발언이 나오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어떻게 우리 당이 외연 확장을 하고 중도로 가고 수도권 민심을 잃고 총선에 승리합니까?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영남권 의원하고 수도권 의원하고 너무너무 다르다. 이준석 대표 문제도 제가 정책 타협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도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서 선거 한번 치러보라.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몇 사람을 걸고 수도권에 한번 나와봐라. 이준석 대표도 수도권에서 세 차례인가 나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세 번 떨어진 걸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나와보라고요. 정말로 우리 당에 나는 진짜 우리 그 이준석 대표 발언 중에 하나가 한번 수도권 선거에 나와봐라. 중진들 한번 나와가지고 수도권 선거를 한번 뛰어봐라. 그래 1년 전부터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뛰어보면 수도권 선거 얼마나 어려운 거고 왜 우리가 발언 하나 메시지 하나에 신경을 써야 되고 왜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겠죠. 머릿속은 아는데 머릿속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거든요. 정치는. 자, 윤 의원님. 예? 그런데 당 대표가 되려면은 금방 말씀하신 PK, TK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설인데. 역설인데 그래서 제가 그 TK 의원들한테 물론 TK 의원들이 계셔서 정권 교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 승리라는 것은 수도권 승리다. TK 막말로 해서 공천 주면 거의 다 당의 이름으로 살아옵니다. 그러면 진짜 선거는 어디냐? 서울의 국회의원 의석수 49석입니다. 거기서 우리 국민의 의석수 8석인가 그래요. 경기도 59석 중에 우리 국민의 의석수 7석이에요. 또 인천 13개 중에 저 포함해가지고 2석이에요. 그럼 121석 중에 한 17석 정도 가지고 싸움인데 그러면 우리 대전에도 8석인데 한 석도 없어요. 그럼 129석. 우리가 지역구 전체 의석수가 253석이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에 우리 수도권에서 영향했으면 한 3, 4일이면 바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의 과반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다. 그래서 제가 당원분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TK 눈으로 보지 마라.
수도권의 눈으로 정치 현상을 봐라. 수도권의 눈으로 보고 야 수도권이 절박하고 절실한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수도권들한테 수도권 주민들한테 맡길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평가해 달라. 그래서 요새는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솔직히. 당원들 모임에도 초대받아서 많이 같이 예, 갑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거 하면 반응이 나와요? 그거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분 다 알아듣습니다. 그 경상도 이쪽에 있는 분들도 그거를 다 알아듣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TK의 눈으로 보지 말고 수도권의 눈으로 봐라. 수도권이 절박하고 수도권에서 이겨야 이기는데 수도권은 500표 1000표 싸움이다. 근데 수도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와 그다음에 대선 승리가 가져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윤핵관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제를 이렇게 말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권의 기반이잖아요. 네. 정권의 기반을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자해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하나의 기반 아닙니까? DJP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JP라는 기반을 가지고 이뤘듯이 우리도 어떤 안철수 대표로 되는 어떤 중도의 기반 또 이준석 대표라는 젊은 층의 기반을 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준석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발언이 우리 당원들한테 못마땅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톤다운도 엄청 자제시켰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엄연한 정권의 기반이었다. 두 축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제 자해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고 그리고 지난 정말 그 참담했던 지난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이 옆에서도 봐주는데요. 자 그다음에 MZ 세대 MZ 세대한테 우리 윤 의원님이 뭐가 어필되는가요? MZ 세대요? 이 사람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MZ 세대 필요한데 저도 그게 가장 부족한 부분. 부족한. MZ 세대에 대한 어필. 이미지는 잘 통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우리 당에 있는 MZ 세대라고 친합니다. 누구든지 소통하고, 누구든지 얘기하고, 뭐 카운셀링 받아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우리 당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아주 격이 없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 청년 당원들 중심으로 친하고 소통에 어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여지는 이미지, 대중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어떤 중진위원회 이미지.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좀 무너지려고, 망가뜨리려고 노력합니다. MZ 세대에 가까이 가려고. 근데 제가 그 친구들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들을 어떤 당의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뭐 공천을 주고 당직을 주고 이게 아니라 MZ 세대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세대를 위해서 나라가 해줘야 될 정치권 해줘야 될 일은 뭐고 거기에 대한 비전과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실제적인 어떤 방도를 제시해 주는 거, 그걸 실행해 주는 거.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MZ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서 실행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MZ 세대를 가장 잘하는 거는 MZ 세대입니다. MZ 세대. MZ 세대가 MZ 세대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MZ 세대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권에서 충원을 하든 당에서 충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주역이 돼서 MZ 세대의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우리 세대들이 주로 우리 자식 세대잖아요. 자식 세대입니다. 자식들과 소통 잘 되십니까? 저는 잘하고 있어요. 버티는데 하여튼 그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 근데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MZ 세대 스스로 MZ 세대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MZ 세대의 어떤 대표성을 확보한 사람들 당이나 정치권에서 충원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공직선거법 47조 사항을 보면은 정당은 지역구 공천시에 여성의 비율을 30%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선거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한 300명 중에 여성 의원 비율이 한 13% 정도 될 겁니다. 비례대표만 지금 그걸 13% 정도인데 이 비율이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도 한 15, 16밖에 안 됩니다. 르완다 같은 경우는 한 50% 되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이 국회의원들 보면은 4%밖에 안 돼요. 4%. 우리가 230 세대가 전체 연령층 중에 26%입니다. 그러면 39세 전부 이하는 몇 명이냐? 46%입니다. 46%를 총괄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냐? 이 46%를 대표하는 청년층이 국회의원은 4%밖에 안 돼요. 4%밖에. 40대 이하가 4%밖에 안 되니까.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하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 냈습니다. 왜 여성분들도 하지만 젊은 세대, 청년층에 대해서 냈습니까? 비율을 높이자. 우리도 한 몇 프로 정도? 30%로 늘려가자. 청년만? 지금 그러니까 여성 이게 포함해서 선언적 40대. 규정인데 이게 이제 30% 여성을 30% 그래 청년을 30% 하자라고 했는데 물론 현재는 4%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거를 늘려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대통령을 직선제 이후에 네, 잘 뽑았다보다는 잘못 뽑았다는 이야기가 뒤에 훨씬 많았어요. 예. 그죠? 그래서 대통령을 걱정하고 예. 오히려 예.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 아이디어로서 한번 캠페인을 벌려고 했던 게 대통령을 팀으로 뽑자. 개인으로만 묶어놓지 말고 이분이 경제, 국방, 외교, 경제, 제 분야 교육들은 누구랑 같이 하겠다라는 것을 갖다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대체로 그분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꼭 임명 안 하고 바꾸더라도 대체로 대통령이 누구랑 함께 한다는 것은 있고 그게 되면 또 공개적인 추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도 예를 들면 이번에 당대표 놓으시면은 나랑 누구랑 같이 하겠다.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MZ세대는 MZ세대를 세워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최고위원을 뭐 이렇게 둔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청년, 여성 뭐 어쨌든 당은 어쨌든 여당이니까 국정을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당에서 어쨌든 싱크탱크 역할도 하면서 민심도 전달하는데 그 당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꾸리겠다 이런 사람들과 이걸 제시하면 어떨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의 한 팀 섀도우 캐비넷을 그렇죠. 공급하는 거지. 우리도 당에서도 바꿔야 됩니다. 당에서도 야 내가 뭘 당 대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대표적 여의도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 제가 예전부터 뭐 최고위 들어갈 때마다 맨날 전직 국회의원들의 전리품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의도 연구원이면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좌표, 이념적 좌표를 찍어주는 거가 하는 게 연구원이 돼야 되고 거기서 국회의원이나 어떤 당원들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지향점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제시도 하고 또 개몽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연구원은 어떻게 개편해야 되겠다. 여기에 맞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한번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고보조금이 여의도 연구원에 30%가 무조건 가는데 그게 다시 다음으로 돌아온다. 인건비로. 인건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 이제 박사급도 있고 뭐 하니까 그게 거의 다 인건비로 나. 그러니까 싱크탱크로서 여의도 연구원을 확실히 기능하도록 하겠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도권 MZ세대 다 그 나름대로 다 공감하고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선거에서 돌파했던 사람으로서 MZ세대 이해도가 높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선거든지.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본인밖에 없느냐?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선 때 양축이 중에 하나였던 안철수 대표를 사람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대표도 수도권
수도권에 그거 있고 MZ 세대 예, 갈 예. 수 있는 그걸 충분히 갖추고 갖추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 제가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그렇죠.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분인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는 한마디로 대권 후보시잖아요. 대권 후보. 대권 후보형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무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 아, 그래서 실무형이라. 예, 실무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이게 대권 후보형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은 보이지 않게 이 대통령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차기 권력이니까. 차기 권력하고 그리고 미래 또 권력이니까. 미래 권력하고의 현재 권력, 또 이 공천 내후년 공천 총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게 삐걱거림이 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대권 후보형 대표 이분 당 대표는 실무형 당 대표다. 대권 후보가 대표가 할래 돼서는 안 된다. 대권 후보형 대표는 다음에 아니냐. 지금 당헌은 1년 전에 못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당 대표 예, 대선 예, 나올 예. 사람이. 예, 예. 근데 그게 18개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18개월은 뭐한 거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원분들은 이제 안 대표님 들어오면은 괜히 대통령하고 같이 대권 후보로 겨뤘던 분인데 그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지 않겠냐. 그걸 염려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환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해서 우리 윤 의원님이 예. 안철수 의원님이 대표가 좌표를 잡는데 굉장히 많은 어드바이스를 했다. 예, 예.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예, 예.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친하잖아요. 예. 그럼 두 분이서 조정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지금 뛰고 우리 대표님 뛰고 또 한 번 만나서 둘이 얘기할 겁니다. 조정이 아니라 실무형. 그러니까 실무형 당 대표다.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실무형 당 대표. 예, 그래서 이 대권 주자가 아니라 예, 예. 실무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 예, 예. 어떻습니까? 현재 그 예산안하고 뭐 탄핵하고 뭐 얽히면서 지금 이제 법정 기한은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9일 날이 이제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그건데 그거는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회의를 8일, 9일 양일간으로 해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양일간으로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해임 건의안 야당이 제출하려고 그럴 거고요. 그러면은 9일 날 24시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를 합의한 마당에 또 예산안 통과 이후에 바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야당이 이제 대승적으로 우리 주무장관의 거취 문제는 우리한테 넘겨둬야지. 우리 여권이 알아서 저같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퇴해야 되고 또 본인도 사퇴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당한테 던져 놓아야 돼. 그것까지 그 일일이 뭐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이 협상의 바기닝 칩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일단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으니까 이태원 참사 문제는 그 다음 나머지는 여권이 알아서 맡겨두는 게 정치의 기본적인 이제 이 도리 아니냐. 그것만 맡기면은 예산안 맡기고 그러면은 예산안은 타협 볼 수 있다. 예, 타협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봄이 와야 그 전에 정리되고 여야 간에 새로운 예, 예. 또 이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예. 이 목에 막 받치거든요. 예, 그 시간까지 기다려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예. 걱정하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경제 이 고금리 고환율 뭐 고물가 이 여파가 이게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해서 내년도 훨씬 더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올 거다. 제가 보면 미국발 금리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3.25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4.0에서 4.25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 4번 올렸다가 0.5 빅 스텝으로 하더라도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1.25
1.5가량 나거든요. 그럼 우리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총 가계부채가 1860조에서 1900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희어지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연끌 대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갚냐 이거예요. 이자 부담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고민하고 있고 일단 이자가 미국발 고금리 여파가 왔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 몰릴 데가 없습니다. 항상 힘들었습니다. 이번 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1979년도 2차 오일 쇼크에 왔을 때 그때 한번 왔고요. 1997년도, 98년도 IMF 때 고금리 여파가 왔고 2008년도 금융위기는 살짝 넘겨서 갔고 요번이다. 요번이 진짜 위기다. 그 위기가 내년 봄에 되면 아주 절박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걸 제시를 할 건데 그래서 빨리 정치적인 현안을 매듭을 짓고 어떤 경제 살리기에 여야 대통령 함께 뭉쳐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걸 꼭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신 김에 야당 의원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야당이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의원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성호 의원 일주일 사이에 한 2번이나 만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계의 자장이고 그렇죠. 또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처음 정치 입문시킨 분이고 그래서 뭐 남의 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민당이 바로 서야 국민의힘이 바로 선다.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민당이 바로 섭니다. 이 양당은 어떤 적대적 뭐 공생관계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민당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민당이 바로 서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변화에 몰골 트면은 우리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면서 양당 정치가 승화가 되고 발전하는 건데 그래서 민당이 빨리 섰으면 하는 바람. 이재명의 민당이 아니라 한 개인의 민당이 아니라 정말로 민당의 이재명, 민당의 정성호, 민당의 뭐 우상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민당 자체가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 저도 그래야만 이재명도 부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야 부활. 왜? 저는 지난번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 성공회하고 천주교 신부 두 사람이 비나이다 떨어지기를 했잖아요. 추락을 기원했어요. 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 같으면 같은 민당이지만 야 말이 안 된다. 아니 대통령이 여야를 넘어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데 박수를 쳐줘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막 천주교 성공회 그 이 신부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민당이 박수를 칩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민당이 항상 주장이 김대중 대통령 어떤 인권 우선주의부터 시작해서 야 민당의 뿌리는 이게 아닌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있다면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한 말씀 하셨을 텐데 그래서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래서 좀 과거의 어떤 민주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또 기본적인 인권의 어떤 가치를 또 정치의 어떤 상생 이런 이제 통합 이런 기치를 내거는 새로운 민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